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항 이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니까 뭐부터 출발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가 개항을 무슨 조약을 통해서 했죠? 그래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1조, 4조, 7조, 10조 내용을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강화도 조약이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12개 조항만으로 그 양국이 뭔가 무역을 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과 관련해서 부속 조약들이 좀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부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체결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부록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것이 정해져 있었냐면 조계라고 하는 것이 설정됐고요. 조계라고 하는 거는 조계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건데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간행이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조계지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그곳에서 거주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조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계지에서는 그리고 우리 그 영사재판권 같은 거 있죠? 그런 치해법권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조계지라고 하면 우리나라 개항장이라고 하면 어디가 좀 대표적이에요? 뭐 부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친숙한 데가 어디예요? 저 인천이죠. 인천에 가보면 신포동 뭐 이쪽에 가보게 되면 개항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쭉 갔을 때 이쪽으로는 차이나타운이 쭉 펼쳐져 있어요. 중국식 건물들이 쭉 있는데 어느 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식 건물들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번 그 차이나타운이랑 그냥 그쪽 일본식 가옥들이랑 한번 이제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좋은 경험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항장 안에서 개항장 안에서 어느 나라 화폐를 사용했을까요?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순서를 바꿀까? 일본 화폐인 개항장 이렇게 바꿀게요.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록 조항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은 강화도 조약의 별명은 삼무조약이에요. 세 가지가 없었다라는 건데 무엇이 없었는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무역 규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무관세. 관세가 없었어요. 여러분 관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제 규모가 다른 양국이 무역을 할 때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쌀 같은 걸 만약에 예시로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쌀 한 가마 생산하는데 80kg 생산하는데 한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넓으면 미국이나 그다음 중국이나 이런 데 3만 원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3만 원짜리 미국 쌀이나 중국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막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 상태인데도 그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5배 비싼 쌀 사 먹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가 없다라고 하는 건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났을 때는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세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구를 이용할 때 이제 항구세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건 뭐였냐면 쌀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갖다 판 거는 면이었는데 그래서 쌀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계속 일본이 사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질 만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 일이 또 펼쳐지게 돼요. 이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 때 이제 부록, 그다음 무역 규칙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나타났던 무역의 형태를 아는 것이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때 무역을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면
거류지 무역이라고 불러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건 거류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무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거류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냥 가상의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거류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안에서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주 많은 상인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류지에서 창고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숙박업을 한다든가 매매 중개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온 일본 물건을 전국 각지로 가져다가 파는 보부상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상인들이 몰락했지만 이 거류지 무역 형태에서는 객주, 여각, 보부상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지도 옆에다가 내용들 조금 정리해서 이제 적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형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뭘 판다고요? 면티를 팔았다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뭐 사갔다고요? 쌀, 미, 쌀. 그래서 이때의 무역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합니다. 미면 교환 체제. 그리고 이 거리지 무역 때 누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객주, 여각, 보부상들의 표정은 어땠다? 바로 스마일이었다. 얘네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류지 무역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 거류지 무역이 행해질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요. 1882년쯤. 1882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1882년 무슨 년이에요? 임오년입니다. 임오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뭐 있었어요? 임오군란이 있었죠. 임오군란의 결과 맺어진 조약이 있습니다. 뭐가 맺어졌어요? 재물포조약 말고 있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복습할 때 정리해 드렸던 거 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이름 긴 거 있었죠. 조, 청, 상, 민, 수, 육, 무, 역, 장, 정. 어우, 엄청 길죠? 조선과 청나라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물과 육지에 있어 무역을 할 때 필요한 조약인데요. 그런데 왜 조약이라고 안 하고 장정이라고 했냐면 이거는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은혜롭게 맺어준 거라 조약이 아니래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후에 청해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82년에 체결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불평등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의 핵심,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내지통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지통상권이 뭐냐면 육지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항장 안에서, 거리지 안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바깥으로 나와서 장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조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한번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너무 갖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었어.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획득하게 되냐면요.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요. 선생님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조일 통상장정인데 우리가 그냥 조일 무역규칙, 조일 통상장정 이렇게 구별시켜서 부르기도 하고 조일 통상장정 그리고 조일 통상장정 83년 개정 이렇게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엄격하게 구별 안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요.
막 이래놓고 시험 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필기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판서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그래도 이쪽 경제 파트는 좀 어렵죠. 내용 자체도 좀 복잡하고 뭔 말인가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쑥 정리를 해드리면 중요 포인트들 정리해드리면 그때 좀 이해가 될 거니까 우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조일 통상장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조선아 그동안 니네 우리랑 무역하면서 힘든 것들이 있었잖아. 그거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볼게. 자, 니네 관세 없어서 힘들다 그랬지? 이제 관세도 하자. 그리고 니네 곡물이 무제한으로 막 유출돼가지고 힘들다고 했지? 방공령도 할 수 있게 해줄게.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 영입니다.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 거. 그러면 곡식이 나가는 걸 어떻게 막냐? 한 달 전에 일본에 통보를 해준대요. 한 달 전에 일본에 통보해서 야 우리 이 지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방공령 할게. 그래서 한 달 전에 통보해주면 한 달 뒤에 효력이 딱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9년에 함경도에서 이 방공령을 내리게 되는데 중간 과정에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전달이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상인들은 쌀을 사러 함경도로 왔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달 전에 통보했으니까 이러고 딱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에게 또 피해 배상을 해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생정 처리가 좀 미숙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또 일본이 우리를 수탈하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89년 함경도 방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예요. 방공령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야 일본아 니 왜 잘해줘? 너 우리한테 잘해줄 리가 없잖아. 우리는 한 가지밖에 안 바래. 뭘 바랄까요? 내지통상권?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일본을 쉽게 보는 겁니다.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니죠. 뭐를 가져가게 되냐면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게 됩니다.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면서 자동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한테는 줬는데 우리나라한테 없는 게 있네? 뭐가 있어요? 내지통상권 자동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일본이 내지통상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거류지 무역이 붕괴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지금 거류지라고 하는 게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객주, 할 일 없는 여각, 할 일 없는 보부상들 여기서 손가락 빨고 있어요. 이들도 몰락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느 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잠식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청나라는 크게 그렸고 일본은 작게 많이 그렸어요? 청나라는 상단인 대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일본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의 맹추격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 두 번째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기는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빵 대결하는 시기였고요. 대략 55대 45 거의 비등비등하게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청나라가 55 이렇게 돼 있는 자료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비등하게 나타나는 게 이 두 번째 시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일본과 청나라의 대결 구도는 언제 깨지게 될까? 여러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과 청나라의 대결 구도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집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1894년 청일전쟁. 그러면 이제 일본의 승리로 끝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놓고 또 누구랑 붙게 돼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랑 붙어요? 러시아랑 붙게 되죠. 그러면 일본 vs 러시아의 시기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청일전쟁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펼쳐져요? 시모노세키 조약 그걸 방해하려는 삼국 간섭 지금이 찬스인가? 라고 해서
첸런해가 들어오게 되고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을미사변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드리아에 벌벌 떨던 고종이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래서 96년에 아간파천이 일어나게 되죠. 아간파천 이후에 무엇이 본격화된다고 우리 배웠나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무슨 운동? 이권 수호운동. 이권 수호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는 독립협회. 다 배웠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한러은행 만들려는 거 막아냈고요. 그 다음 러시아 군사교관 올려는 것도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저령도 조차 요구도 막아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어떤 것도 이어지게 되냐면 거류지 무역이 붕괴되면서 누가 타격을 입게 되냐면 이제 일본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륙으로 들어왔죠. 어디까지 와요? 서울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시전 상인들, 서울에서 장사하는 이제 좀 대규모 상인들이에요. 그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들이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상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상권 수호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얘들아, 왠지 상권 수호 운동 뭐랑 같이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권 수호 운동과 같이 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권 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황국, 중앙, 총상회. 왠지 이름만 딱 봐도 지금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죠? 황제국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98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황국 상권 수호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됐나요? 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시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완전 일본이 윈하게 되죠. 이 기점은 뭐예요? 이건 너무 쉽잖아. 뭐야? 바로 저 러일 전쟁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일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펼치게 되냐면 화폐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했었던 사람은 1차 한일협약과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 맞춰봐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1차 한일협약의 결과가 뭐였죠? 무슨 통치? 맞아요. 고문 통치. 그 고문 중에 누구? 스티븐스? 아닌데. 누구? 메가타 재정고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정리 사업을 일본의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화폐정리 사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뭐냐면 백동화예요. 이 백동화를 이제 일본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월, 모일, 모시까지 바꾸지 않으면 이 돈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1은행 앞에 사람들이 쭉 돈 바꾸려고 막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 위에 하는 거 안 그리셔도 괜찮아요. 한 농민이 이렇게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울면서 나옵니까? 제가 가진 돈은 소액이라서 바꿔주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줄 서 있던 호돌이는 그래도 나는 소액은 아니니까 이러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또 누가 나왔냐면 이거 누구야? 이거 할머니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약간 돈 많은 사람입니다. 네, 이게 돈 많은 사람도 요거는 코수염인데 잘못 그렸네. 코수염이 좀 애매하네요. 네, 코수염.
자, 뭔가 돈이 많아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도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돈도 많아 보이는데 울면서 나오나요? 사실 제가 가진 돈은 100원이었는데 이 제일은행에서 내가 가진 백동화를 세 종류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새삥하고 깨끗한 거는 갑종으로 해서 100% 쳐줬는데 흠집이 조금만 있어도 을종이라고 해서 50%, 흠이 많으면 병종이라고 해서 아예 값을 쳐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100원 있었는데 3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나오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들이 많이 박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을 기준으로 하는 금본위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거 적을까요 말까요? 적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지 않고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안 적을 거니까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우리나라 민족 자본들, 상업 자본들이 많이 박살나게 됐겠죠. 우리나라 민족 자본들이 많이 쇠퇴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럼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돈 누구한테 빌려와야 돼요? 일본한테 빌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왜? 일본 화폐니까. 그래서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관을 얼마를 도입하게 되냐면 1,300만 원을 도입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에 빚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이 일본의 돈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운동이 뭐냐면 국채부상운동입니다. 자, 국채부상운동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대구. 그럼 어느 지역, 이런 운동이라고 했을 때 지역들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의 발의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국채보상 기성회. 이거는 뭐 거의 안 적어도 바로 직접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이것을 알리는 그런 데 많이 앞장서게 돼요. 그런데 국채부상운동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이거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 열심히 돈 모아서 정말 많이 갚았거든요. 담배 끊자 이런 운동도 했고요. 그다음 막 가락지 빼자라고 하는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막 열심히 막 모으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통감부가 방해하게 됩니다. 통감부가 이것을 주도했었던 양기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횡령의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차관, 돈을 추가로 더 빌리는 거예요. 거의 다 갚을 뻔했는데 그것을 또 추가로 이만큼 빌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이 빠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것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뭐랑 비교하면서 문제 좀 나오냐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뭐 근무후기 운동이나 뭐 이런 거랑 이제 비교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봐두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의 구호들 여러분들 봐두시면 좋거든요. 근데 국채보상운동은 어떤 구호가 좀 헷갈리게 나오냐면 1천만이 1원씩이라는 구호가 왠지 빚 갚을 때 쓰는 구호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천만이 1원씩은 나중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고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담배 끊자, 가락지 빼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채보상운동의 그런 내용이야, 그런 구호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의 경제 수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제 옆에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다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토지도 수탈에 가게 되거든요. 토지 수탈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이름은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동양척식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인 토지 수탈 때 또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등장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동양적 주식회사가 이제 1908년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토지 수탈하는데 이제 앞장섰던 그런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 조금 어려웠죠? 내용도 좀 복잡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4시기로 나눴어. 그래서 미안합니다. 일본이 쭉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일본 vs 청나라, 일본 vs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승리라고 이제 나눴었죠. 자, 일본이 쭉 올라올 때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을 통해서 거류지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되죠. 그래서 거류지를 통해 성장해 가면서 객주여각 보부상은 좀 여전히 잘 나갔지만 다른 상인들은 몰락해가는 모습이었어. 그러다가 그 거류지 안에만 있는 게 거류지 무역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류지 무역이 붕괴됐어. 그 계기는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일본이 조일 통상장정을 통해서 그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서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거류지 무역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아간파천 직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그래서 이권 수호운동 플러스 어떤 운동도 상권 수호운동도 일어났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메가타이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빌렸죠. 차관을 도입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고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하면 쌤한테 메일로 보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패매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뭐 패매로 보내셔도 되고 메일 보내셔도 되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